여기 400년 전 예언이 실현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간 동양 철학만을 연구해온 하버드 출신의 최고 학자들 역시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현실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학술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끝없는 토론이 벌어지고 2025년 엄청난 일이 일어나 전 세계가 뒤집힐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버드 동양철학 교수가 전하는 이야기를 긴급 번역하여 전해드립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 미셸이에요. 동아시아학과에서 아시아의 고대 역사와 종교,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죠. 제가 동양 문화에 푹 빠지게 된 건 사춘기 중학생 소녀 시절 우리 집에 찾아온 한 명의 한국 남자 때문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평범한 미국 중학생이었죠. 1996년 봄, 우리 집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어요. 동양철학 전공으로 하버드로 유학을 온 민호라는 20살 대학생이었죠. 하버드 근처에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우리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처음엔 그저 조용하고 진중한 동양 오빠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 그가 현관 테이블에 놓고 간 책 한 권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로 쓰여진 표지 아래 동서양 철학의 주요 사상가라는 부제가 영어로 적혀 있었죠. 호기심에 책을 펼쳐보았는데 그의 노트 필기가 빼곡했어요. 깔끔한 외모처럼 반듯하고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그 책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민호 오빠는 눈을 반짝이며 동양 철학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와는 다른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탁에서 그를 기다리곤 했어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철학 이야기를 들려주던 민호 오빠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속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대학 졸업 후 그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때의 가슴 설레는 첫사랑과 동양 철학에 대한 열정은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청춘의 한 페이지가 되었네요. 특히 음양오행과 명리학에 관한 책들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저는 곧 사주를 통해 운명과 시간의 흐름을 읽어내는 동양만의 독특한 시각에 매료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동양 철학과의 인연은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어요. 망설임 없이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 진학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과 교수가 되어 동양 철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저는 요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실감해요.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의 예언이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다며 일부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일부는 긴장과 설렘을 숨기지 않고 있죠. 특히 2025년 한국에 대한 엄청난 예언이 이미 시작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이 예언의 주인공은 1636년 중국 스촨성에서 태어난 명리학자이자 예언가인 마위엔펑입니다. 그는 결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어요. 30세 때부터 산속에서 은거하며 수련에 매진했는데 특히 점성술과 예언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죠. 1738년에 사망한 그는 대한민국에 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남북으로 쪼개진 동쪽의 나라는 오랫동안 대국에 의해 사방의 길이 막혀 기운을 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붉은 해가 뜨는 해에 이 나라는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며 을사년에는 남과 북의 기운이 충돌해 터질 것이니 동쪽의 바다에 검은 고래가 출몰하며 천둥과 바람소리가 진동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 땅에는 사방에서 군대가 모여들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며 온 땅이 치열하게 불타는 전쟁이 7일째 되는 날 비로소 전쟁이 모두 끝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치열한 싸움 후에 이 땅의 기운은 800년 동안 태평성대의 길로 들어설 것이며 대운이 북방을 넘어 크게 통하게 될 것이니 그 누구도 이들의 번영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동양 철학가들은
이 예언에서 남북으로 쪼개진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언에서는 붉은 해가 뜨는 해에 대운이 들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붉은 해에 대해서는 60갑자를 이용한 명리학적 해석이 필요하죠. 명리학적으로 보면 붉은 해는 뜨거운 불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천간 또는 십간에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의 총 10가지가 있는데, 이는 12지와 함께 결합하여 60갑자를 이루게 됩니다. 이 10간 중에서 불의 기운을 뜻하는 것은 병이며 떠오르는 태양, 대운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붉은 해를 병자가 들어가는 연도로 해석하고 있어요. 병이 들어간 해는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의 해는 2026년 병오년이고 붉은 말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더 놀라운 문장이 이어져요. 을사년에 남과 북의 기가 충돌하며 터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을사년은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며 가장 가까운 을사년은 바로 지금 2025년입니다. 이어 예언에서는 천둥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리며 전쟁과 같은 큰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가는 소리로 분석하기도 하고 사방에서 군대가 모여든다는 구절을 빌어 실제 총칼을 드는 싸움은 아니더라도 군대와 경찰 등 무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치열하게 활동하는 해라고 분석하는 동료들도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으로 군대와 경찰이 많은 물리력을 동원한 상황과 아주 비슷하죠. 하지만 이 예언에 따르면 이 전쟁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며 이후로 그 땅에는 800년의 대운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죠. 특히 북방으로 크게 통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는 북한에 막혀있던 한반도의 기운이 통일 후 북한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2025년 을사년에 치열한 갈등과 전쟁을 치르고 2026년에는 한국이 통일을 이루고 북방을 넘어 크게 번영한다는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동양 철학 연구자들은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마위엔펑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한국의 위기와 2026년 대한민국의 대운을 예측한 예언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격암유록이라고도 불리는 남사고 비결의 예언입니다. 조선 명종 때의 예언가 격암 남사고는 생전에도 여러 예언을 적중시켜 이미 조선 최고의 예언가라는 명성을 얻었죠. 남사고는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죽음을 예견했고 이후에 벌어질 붕당 정치 역시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남쪽에서 백마를 탄 사람이 임진년에 나타나 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임진년에 일본의 장수가 백마를 타고 침범해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이렇게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예언가였던 남사고는 이후 한국에 대해 예언을 남겼어요. 그는 후손들이 한반도의 위기에서 생명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청기에 관한 책이니 널리 간행하지 말고 자손들에게 청기누설을 조심시켰다고 해요. 남사고의 후손들은 8.15 광복이 지난 후에 이를 공개했는데, 당시의 학계에서는 남사고가 6.25 전쟁과 분단을 이미 예측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시기에 대한 예언을 발견하고 마위엔펑의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죠. 남사고의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의 민족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용사년 적고의 기쁜 달이며 이때가 백의 민족이 살아나는 해이다. 여기서 용사년은 용의 해와 뱀의 해 시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적구는 붉은 개를 뜻하죠. 앞서 설명했듯이 붉은 기운은 병을 의미하기에 붉은 개의 달은 병수로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기상 60개월에 한 번, 즉 5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대로라면 용이나 뱀의 해이면서 병수월이 들어있는 시기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시기는
을사년 2025년의 병술월로 2025년 9월을 의미합니다. 이 다음 용의 해나 뱀의 해이면서 병술월에 해당하는 시기는 2060년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2025년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동양 최고의 예언가들인 마위엔펑과 남사고 모두 동일하게 2025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무섭도록 닮아있는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을 보며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16세기 조선의 남사고와 17세기 중국의 마위엔펑. 서로 다른 시대와 나라에서 같은 시기를 예언한 두 학자의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 매력적인 연구 주제였거든요. 특히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2025년에 대한 예언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맞물려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죠. 올해 제출하기로 예정되었던 연구 논문의 초안을 잡기 위해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위엔펑의 고향인 중국 스촨성을 방문해 그의 기록들을 직접 확인하고 이어서 한국으로 건너가 남사고의 예언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로 했죠. 마침 이화여대에서 하버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으로 한국까지 방문 계획이 세워지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더군요. 스촨성으로 향하는 여정은 저에게 남다른 의미였어요. 20년 전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 이곳에서 1년을 보냈거든요. 당시 중국의 활기찬 모습과 발전 가능성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번 방문은 전혀 다른 충격으로 다가오더군요. 청두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랐거든요. 높이 솟은 터미널 천장의 먼지, 군데군데 깨진 타일, 희미하게 깜빡이는 전광판. 20년 전 제가 보았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공항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류밍 교수의 표정도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류밍은 제 옛 스승이자 동료였는데요. 20년 전 그는 칭화대의 젊고 유망한 교수였고 저는 그의 지도로 명나라 말기 예언가들에 대한 연구를 했었죠. 그런데 그 시절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공항 근처 차이나워 거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류밍 교수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최근 중국 대학가의 현실을 들려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이었어요. 20년 전 제가 석사과정생이었을 때 다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당시엔 희망과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젊은 교수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지금은 그중 절반 이상이 해외로 떠났다고 해요. 남은 사람들도 연구비 감축과 자유로운 연구 제안으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연구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하나같이 해외 유학만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특히 작년에는 같은 학과 동료 교수 3명도 싱가포르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었죠. 자신도 기회만 있다면 떠나고 싶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된다며 쓴웃음을 지었거든요. 웨이보에서 유명하다던 허거식당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인테리어와는 달리 현지인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중국인 젊은이들이 값비싼 양주 대신 백주를 마시며 취해가고 있었죠. 류밍 교수는 그들을 보며 중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듯 말하더군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곳에서 식사할 여유가 없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백주 한 병으로 현실을 잊으려 한다고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휴대폰을 열었는데 최근 중국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왕홍의 서울 브이로그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상 속에는 의도적으로 골라 찍은 듯한 장면들이 가득했죠. 쓰레기통을 찾지 못한 관광객들이 버린 듯한 담배꽁초들, 테이크아웃 컵들이 거리 구석에 쌓여있는 모습만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영상 아래 달린 설명이었죠.
한국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거지처럼 살아서 이렇게 거리도 더럽다는 식의 악의적인 왜곡이 담긴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게시물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의 공감 댓글이 달려 있었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중국은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이 마치 사실이냥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믿는 중국인들의 현실과 수준이 안타까웠습니다. 청두의 일정이 끝나고 무거운 발걸음을 뒤로 한 채 기대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인천행 대한항공에 탑승했어요. 일정대로 우리 학과의 아시아학 전공 교수진들이 이화여대와 준비한 썸머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죠. 대한항공 비행기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다르더군요. 시원한 기내 공기가 기분 좋게 느껴졌죠. 중국 항공사에서 늘 맡았던 퀴퀴한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은은한 허브향이 코끝을 스치더군요. 승무원의 단정한 미소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따뜻했고요.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에 고소한 참기름 향이 코를 간지렸어요. 중국 항공사의 싱겁고 기름진 기내식만 먹다가 이렇게 정갈한 한식을 받아들자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았죠. 특히 승무원이 고추장은 조금씩 넣어가며 먹는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이 느껴졌어요. 중국 항공사에서는 먹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음식을 던지다시피 내놓고 가버렸거든요. 마치 나는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나머진 승객 몫이다 하는 것 같았죠. 필요한 게 있어 승무원을 불러도 무시당하는 느낌을 지우긴 어렵더군요. 제가 물을 달라고 했더니 약간 귀찮다는 듯 찡그린 표정으로 대충 전해주고 말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대한항공 승무원의 세심한 배려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화장실을 여러 번 들렀는데 갈 때마다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중국 항공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내려 첫 발을 딛는 순간 청두 공항에 침몰했던 기억이 빛바랜 기억처럼 흩어지는 걸 느꼈죠. 높은 천장을 타고 쏟아지는 자연광,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어디서도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함이 반겼으니까요. 입국 심사대의 젊은 직원이 제 여권을 받아들며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중국에서는 공항 직원과 영어로 소통하는 게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죠. 공항에서 이대까지 가는 길에서 본 서울의 거리는 왕홍의 브이로그와는 전혀 달랐어요. 차에서 지나가는 모습들만 보는데도 한눈에 깔끔하게 정돈된 가로수길, 반짝이는 건물들, 그리고 세련된 카페들이 줄지어 있다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화여대 캠퍼스에 도착하니 한국 교수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명리학을 전공하신 김 교수님과의 만남이 기대되었죠. 마위엔펑과 남사고의 예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연구실로 안내받은 공간은 중국 대학의 낡고 침침했던 연구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최신식 디지털 도서 검색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더군요. 오후에는 교수님들과 첫 미팅을 가졌는데 이게 또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 교수님의 흥미로운 해석이었어요. 용사년의 기쁜 달이라는 구절에 대해 용은 드래곤이 아닌 승천을 상징한다는 거죠. 마치 봄날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듯 한민족의 도약을 의미한다는 해석이었어요. 또 다른 교수님은 병술월이라는 시기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닌 음과 양의 조화를 뜻한다고 설명해 주셨죠. 이런 깊이 있는 해석들을 들으며 예언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듯 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로 열띤 대화를 주고받았죠.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분들의 깊이 있는 통찰력은 제 연구에 새로운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저녁은 교내 식당에서 해결했는데 이것도 너무 중국과 비교되더라고요. 중국 대학 식당의 기름진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되게 건강하고 깔끔했거든요. 영양사가 직접 설계한 식단이라는데 맛도 일품이었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캠퍼스를 둘러봤어요. 밤하늘 아래 은은히 빛나는 건물들과 깨끗이 정돈된 산책로. 웨이보에서 본 그 악의적인 영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이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이제 썸머스쿨 기간 동안 한국 학자들과 함께 연구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특히 남사고의 예언에 대해 한국 교수님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대되더군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세련된 환경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연구자로서 정말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썸머스쿨 첫 주를 마치고 한국 교수님들과 함께 찾은 오마카세 식당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해요. 호텔같이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과 정갈한 테이블 세팅이 시선을 사로잡더군요. 1인당 13만 원이라는 가격이 결코 적지 않았지만 실내는 품격 있는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청두의 고급 식당에서 봤던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거나 과시적으로 비싼 술을 주문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식사 중에 화장실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의외의 것을 발견했죠. 변기 옆 벽면에 변기에 다리를 올리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한자와 영어로 쓰여 있었고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거든요. 이런 고급 식당에서 왜 이런 안내문이 필요할까 의아했죠. 궁금증을 못 견디고 사장님께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새로 유입된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이라고 답해줬거든요. 최고급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는 일이 빈번했다고 해요. 심지어 화장실에 비치된 고급 핸드크림과 향수를 통째로 가져가는 일도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20년 전 청두 유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당시 제가 가르치던 중국 부잣집 학생들도 비싼 명품은 서슴없이 사면서도 마트에 작은 과자 하나를 훔쳐먹곤 했었죠. 그때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마주하니 뭔가 문화적인 차이처럼 느껴지더군요. 사장님의 표정에서 무거움이 느껴졌어요. 손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신경 써야 하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에서 깊은 한숨이 배어났거든요. 실제로 이 식당의 분위기는 청두에서 봤던 고급 식당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곳은 텅 비어 있거나 있어도 단체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시는 정도였는데 이곳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걸맞게 차분히 음식을 음미하는 젊은 전문직들로 가득했으니까요. 거리로 나와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어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의 중산층은 여전히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니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를 넘어서 그들이 보여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인상 깊었던 거예요. 문득 청두의 류민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 중국의 젊은이들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워 하루하루를 벅차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던 말이요. 하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달랐죠. 오마카세를 즐기며 와인을 음미하고 식사 후에는 디저트 카페에서 다음 주말에 뮤지컬 공연을 예약하는 모습에서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문화적 성숙도, 시민의식,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모든 것이 달랐으니까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보여주는 매너는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될 정도였죠. 8주간의 한국 일정을 끝내고 하버드로 돌아와 연구실의 창가에 앉았어요. 연구 논문을 쓰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뉴스 피드를 열었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마위엔펑의 예언이 머릿속을 스치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마위엔펑의 예언서를
다시 펼쳤죠. 남북의 기운이 팽창하여 결국 터진다는 구절이 마치 오늘의 헤드라인처럼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손끝으로 누런 종이를 쓸어내리며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긴장되더군요. 창밖으로 보스턴의 찬란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서울의 거리를 헤매고 있었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더군요. 책상 서랍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메모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화여대에서 만났던 교수님들과 나눈 대화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특히 김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다시금 가슴을 울렸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인들은 놀라운 힘을 보여줬다고 말했죠. 일제강점기를 견뎌냈고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으며 IMF 위기도 금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했다고요.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우리 국민의 또 다른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덧붙였죠. 연구실 벽에 걸어둔 한반도 지도를 바라보며 남사고의 예언을 떠올렸어요. 7일째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구절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는 어쩌면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그 이후 찾아올 안정과 번영의 시기를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친 거예요. 노트북을 다시 열어 최근 한국의 뉴스들을 찾아보았어요.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한국의 문화는 세계를 매료시키고 기업들은 혁신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예언 속 800년의 태평성대가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창가에 비친 노을빛이 마치 예언 속 붉은 해처럼 느껴지더군요. 내년 이맘때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화여대 썸머스쿨 프로그램의 책임 교수직을 제안받았거든요. 서류 작업을 하면서도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죠. 어느덧 연구실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에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마치 예언서의 페이지를 넘기는 시간의 손길처럼 고요하게 말이에요. 논문 작업을 이어가며 가끔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은 결국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위엠펑과 남사고가 그토록 강조했던 위대한 변화의 시기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죠. 책상 위 탁상 달력에 내년 한국 방문 일정을 적으며 미소 지었네요. 어쩌면 제가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연구실 소파에 깊이 기대어 눈을 감으니 내년에 마주하게 될 한국의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졌어요. 문득 역사의 아이러니가 떠올랐어요. 한때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는 동안 과거 소국이었던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죠. 마치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한반도가 새로운 문명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두 예언가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2025년이라는 시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흐름처럼 느껴지더군요. 2025년과 2026년 두 예언가가 한 목소리로 지목한 그 시기에 제가 그곳에 있을 거란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책상 위에 놓인 두 예언서를 다시 한번 넘기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난 5000년 한반도가 겪어온 숱한 고난과 시련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죠. 몽골의 침략, 임진왜란의 비극, 일제강점기의 암흑, 그리고 한국 전쟁의 포화까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오늘의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민족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며 마치 역사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달빛 아래서 한국의 미래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손끝으로 예언서의 페이지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요. 을사년의 기운이 터지고 병오년에 대성한다.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한민족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전환점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연구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예언의 문구들이 맴돌았고 가슴속에서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으니까요. 이런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차를 한 잔 따랐네요. 뜨거운 차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이 시기 한국은 분명 어려움을 겪겠지만 결국에는 더 큰 영광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어딘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겠죠. 그들의 열정과 의지가 예언 속 800년 태평성대의 시작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국인들보다 한국인이 더 사랑하는 중국 배우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영걸입니다. 누구나 그의 화려한 액션을 보며 한 번씩 흉내를 내봤던 추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다른 중국 배우들이 홍보차 공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과 달리 이영걸은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에 방문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상샘 항진증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겪었고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 나타나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이경규와도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기자들이 사용하는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화제의 내용을 번역해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후이시엔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인 외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장혜선이라는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고 중국 국적으로 장후이시엔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엄마에게 한국어를 배우며 자랐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중국인인 외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져 중국에 살게 되셨지만 우리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셨거든요. 엄마도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혜선아, 나는 내가 한국 사람이란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단다. 너의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해. 엄마는 집에서는 한복을 입고 한국어를 사용하실 정도로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고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는 겉보기에는 불편해 보였지만 막상 입어보니 아주 편안했죠. 저는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전공했고 졸업 후 직장을 구해 취업 준비를 할 때 중국 연예기획사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고 연예계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일하던 친구가 신인 배우와 가수, 연습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 당시는 한국의 걸그룹들이 막 중국에 진출해서 활동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한류 열풍 덕분에 한중합작 영화도 만들고 두 나라의 교류가 활발한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 연습생들도 한국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한류 열풍은 중국보다 앞서 일본에서 시작됐어요. 그 시초는 윤사마로 불리는 배용준이 주연을 맡은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가 쓰나미보다 강력한 파괴력으로 일본 열도를 휩쓸어버렸고 일본인들은 한국 드라마와 걸그룹에 열광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뒤에는 중국 대륙까지 집어삼켜버렸죠. 중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한국 걸그룹들을 중국에 데뷔시키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인기몰이를 하자 몇 년 뒤에 중국 기획사들은 외모와 실력을 갖춘 신인들을 발굴해서 한국으로 진출시키자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도 한국 아이돌 가수 뺨치는 외모와 춤 실력을 갖춘 신인들이 넘치도록 많으니 한국 아이돌들에게 모든 시장을 잡아먹히기 전에 중국 신인들을 한국으로 보내자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렇게 중국 전역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신인 연습생들을 뽑았고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강사가 필요했기에 저도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연습생들은 모두 10대의 어린 여자아이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성소화는 단연 돋보였어요. 큰 키에 날씬하면서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얼굴도 아주 예뻤고
타고난 춤꾼에 머리도 좋아서 어려운 안무 동작도 한 번에 외울 정도였어요. 게다가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하는 노력파였어요. 언니, 나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아버지 약값에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져야 되거든. 꼭 한국으로 가서 실력을 인정받는 최고의 연기자가 될 거야. 성소아는 한국어를 배우는데도 진심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저를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서 개인 과외를 해주며 친해졌고 성소아의 집안 형편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죠. 성소아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허베이 성 산골 마을의 가난한 농사꾼이셨지만 자식들 교육을 위해 무작정 베이징으로 와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3년 전에 아버지와 같이 험한 일을 하던 엄마는 간암 판정을 받았지만 워낙 없는 형편이라 수술은 고사하고 항암 치료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성소아가 5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챙기는 엄마 역할을 하게 되었고 당뇨가 있는 아버지의 건강도 좋지 않아서 반드시 성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악착같이 버텨서 데뷔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죠. 불과 17의 어린 나이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는 대견한 그녀가 막내 동생처럼 여겨져 종종 맛있는 걸 사주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챙겨줬어요. 성소아도 저를 선생님이 아니라 언니라고 부르면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중국 연습생들의 한국 진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실시간으로 뒤바뀌는 중국과 한국의 정치 외교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데뷔를 해야 했기 때문에 쉽게 성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막 연습을 시작한 중국 루키들보다 이미 한국에는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뛰어난 한국 연습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자 기획사에서는 성소아를 비롯한 눈에 띄는 연습생들 몇 명을 한국 기획사와 연계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면서 얼굴을 알리도록 했어요.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버틴 끝에 성소아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성소아를 비롯한 몇 명의 캐스팅이 확정되면서 저도 같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아이들에게는 한국어 통역과 정착을 도와줄 스태프가 필요했거든요. 성소아도 한국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으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잘할 수 있겠지? 한국으로 가는 날만 기다리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꾹 참고 버텼는데 막상 한국으로 간다니 너무 떨려. 성소아, 자신감을 가져. 넌 분명히 최고의 스타가 될 거야. 그냥 긴장을 풀어주려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성소아는 외모나 실력 면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한국 제작사 관계자들도 성소아의 실물을 보고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촬영 일정이 촉박해서 이틀 뒤에 바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양수리에 있는 촬영 세트장을 가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트장 주변에는 오디션 촬영장뿐만 아니라 현대극부터 사극까지 모든 분야의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세트장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모든 세트장은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실제 장소와 완전히 똑같았어요. 중국의 세트장은 허술하고 대충 만들어서 가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는데 한국은 간판의 글자체와 가로수까지 그대로 옮겨놓는 치밀함을 보여줬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촬영을 준비하는 한국 스태프들의 숙련된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말았어요.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다운 노련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제작 스태프들은 행동이 엄청 느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시간 단위로 수당이 책정되어서 빨리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끌어야 더 많은 수당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때면 준비가 안 돼서 기다리다 시간 낭비를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일정이 정해진 타임라인에 맞춰 정확하게 진행됐고 가끔씩 장비를 실은 차량의 도착이 늦어져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어린 소녀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K-팝의 위상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성소아가 출연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중국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그녀는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형편없는 편이었지만 한류 열풍 덕분인지 중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죠. 아쉽게도 해당 오디션에서 최종 데뷔조에는 뽑히지 못했지만 한국 기획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데뷔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성소아는 꿈에도 그리던 아이돌 스타가 되자 저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건 언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은혜는 잊지 않을게.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모두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야. 정말 축하해. 그녀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담 매니저가 생기면서 저와는 마주칠 일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을 겨냥한 라이징 스타들을 가르치기 위해 신인 개발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바쁘게 지내는 사이에 5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렀고 저는 중국 연예계에서 한국어 전문 통역사로 소문이 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연걸의 매니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매니저는 이연걸이 곧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통역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연걸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연걸 선생님이라고요? 그분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저는 정말로 이연걸이 사망한 줄 알았거든요. 제 말을 들은 매니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이연걸이 병에 걸려 투병하다 최근에 사망했다는 말은 헛소문이라고 했어요. 갑상선 항진증으로 투병 중이신 건 맞아요. 하지만 멀쩡하게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회복되셔서 한국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중국 무술을 전 세계에 알린 영웅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지금 이연걸은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어서 일주일 뒤에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에서 만나 같이 한국 인천공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는 모든 중국인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화려한 무술로 악의 무리를 쓸어버리는 모습은 너무나 통쾌했죠. 그런 대스타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레었어요. 우선 이연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아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인데 그동안 같이 동행하려면 기본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했거든요. 이연걸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베이징에서 이름난 무술가였던 오빈의 눈에 띄어 스차하이 체육운동학교에 진학했고 우슈 선수로 뛰며 중국 최고의 무술대회에서 5년 연속 우승을 했어요. 워낙 실력이 뛰어나 베이징 우슈 시범단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격투 부문에서도 3회 연속 우승할 정도로 실전 능력도 탁월했어요. 그와 동문인 중국의 무술 스타 견자단 정도가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1991년 그는 서극 감독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고 황비홍이란 대작을 만들면서 일약 대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무술 영화를 찍어서 중국 무술을 대표하는 전설로 남게 되었죠. 일주일 후에 이연걸은 투병 중인 환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활기찬 모습으로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투병 중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살이 빠져 수척하고 안색이 약간 창백한 것 외에는 부드럽고 여유 있는 미소를 짓는 모습이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마침내 한국을 다시 가게 되는군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빨라.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른 이연걸은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매니저는 이연걸이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차분한데 오늘따라 평소와 다르게 어린아이처럼 들떠있다고 살짝 속삭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쳐있는지 알게 되었죠. 세계적인 스타로 이름이 알려진 뒤로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영화를 찍으면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답니다. 중국과 홍콩 제작사들은 배우를 도구로 취급했어요. 배우의 몸이 상하든 말든 악착같이 부려먹으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만 생각했고 지쳐서 쉬고 싶었지만 소속사는 가만히 놔두지 않았고 계속 일정을 잡으며 그를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이연걸이 돈 때문에 중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을 거쳐 싱가폴 국적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라고 했어요. 중국인으로 남아있으면 배우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해요. 중국 공산당과 제작사의 횡포에 제대로 대항할 수 없어서 중국 국적을 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중국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 말고도 배우 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을 떠나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중국 무술의 위대함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독을 맡아서 직접 영화를 만들기도 했던 겁니다. 이연걸은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경규라는 개그맨이라고 했어요. 한 번은 한국 방송사의 초청을 받고 정무문이란 영화의 홍보를 위해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경규라는 한국 개그맨을 처음 만났어요. 이경규는 양쪽 눈동자를 안으로 모으면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개인기가 압권이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개그맨이라고 합니다. 촬영을 하던 중에 이경규는 재미있는 몸짓으로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취권 흉내를 냈는데 그의 몸짓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대번에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저는 몸짓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내공을 알아챌 수 있어요. 그는 일부러 코믹하게 중국 무술 흉내를 냈지만 자세가 예사롭지 않았고 고수들만 가진 힘이 느껴졌거든요. 그가 중국 무술을 수련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경규가 40년 넘게 중국 무술을 단련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훗날 이경규는 복수혈전이란 무술 영화를 감독하기도 했죠. 이경규는 후배들에게도 아주 모범적인 선배였어요. 내유외강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연예인이었죠. 겉으로는 후배들에게 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권위적으로 대하지만 사적으로 만나면 부드럽고 자상한 태도로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며 다독였어요. 이경규는 마음이 여려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보면 모른 척하지 못하고 사비를 털어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연예인들 중에 이경규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고 사람을 보는 눈도 정확해서 무명의 신인을 발굴해서 스타로 만들기도 했답니다. 저는 이경규 씨와 한국 배우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보면서 진정한 프로 연기자들은 한국 배우들이란 생각을 해요. 그러고는 또 왜 한국을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이연걸에게 휴식 같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요. 팬데믹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몸이 아프자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번아웃이 온 것처럼 세상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마치 정신없이 일하던 회사원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자 갑자기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어차피 죽을 텐데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탈감에 빠져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1,000억이 넘는 재산이 있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과 함께 우울증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때 이연걸은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고 요양을 위해 한국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혼자 정처 없이 여행을 다녔고 한 번은 충청도에 있는 월악산으로 산행을 갔다가 은은하게 들리는 독경 소리를 듣고 뭔가에 이끌리듯 산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곳은 산새 소리와 독경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의 울림을 만들고 있는 작은 암자였는데 처음에는 일정한 볼륨의 독경 소리가 녹음된 건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스님이 법당 안에 앉아서 직접 독경을 하고 있었답니다. 맑고 청아한 스님의 목소리는 지쳐있던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을 놓고 멍하니 독경을 듣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소리가 멈추더니 법당에서 노스님이 나왔고 그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네요. 노스님은 잘 우린 향이 깊은 차를 내주면서 그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무 많은 걸 안고 가려고 하는군요. 내려놓으세요. 가질 만큼만 안고 가면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니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막상 닥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두 잘 될 겁니다. 이연걸은 마치 무당처럼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스님의 능력에 깜짝 놀랐고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겹쳐서 의욕을 잃어버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득도를 한 듯한 노스님과 인생 상담을 하면서 재충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싱가폴로 돌아온 뒤에 노스님의 말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선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쓰지도 못할 돈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졌고 높은 명성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다 보니 몸에 병이 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던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중국 연예계에서 벗어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모두 세상에 돌려주기로 마음먹으니 가슴속에 얹혀있던 돌덩어리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게 한국인은 생명의 은인이고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노스님은 방황하던 제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줬어요.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가장 먼저 산사로 가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아주셨고 향이 깊은 차를 내어주셨죠. 이제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모두 스님 덕분이죠. 이제는 건강이 좋지 않아 배우로 활동하긴 힘들 것 같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달리다가 힘들면 걷고 걷다 지치면 멈추는 게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때로는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뒤를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스님은 제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기운이 참 맑고 좋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으니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한국은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마음 편하게 여행을 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매번 촬영장과 숙소만 오고 갔거든요. 그때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연걸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지만 간혹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이연걸은 흔쾌히 응해줬어요. 중국인들이라면 때로 몰려와서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멋대로 사진을 찍으려고 들었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양보와 배려심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주지만 중국인들은 얼른 닫힌 버튼을 눌러버리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보면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을 보면 다가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도와주려고 하는 한국인들 덕분에 기분 좋게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좋은 분위기의 한중 연예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긴 거예요. 비정상회담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끈 장위안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장위안은 방송 초기부터 호감가는 준수한 외모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중국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어요. 중국인들은 한국 TV에 나오는 중국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화권 아이돌과 인플루언서들이 목숨 걸고 한국에서 데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데뷔를 하고 중국으로 넘어오면 엄청난 부와 인기를 거머쥘 수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전혀 인지도가 없었던 장위안도 한국에서 운이 좋게 데뷔를 했는데 갑자기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도둑질해갔다는 망언을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한복이 원래 중국의 전통 의상인데 한국인들은 자기들 옷이라고 우기는 모습이 한심하다는 발언을 내뱉었거든요. 그 발언은 한국과 중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내심 한국을 동경하며 자격지심을 느끼는 중국인들은
장위안이야말로 진정한 중국인이라고 추켜 세웠고 한국 팬들은 그런 장위안의 이중적인 행동에 큰 배신감을 느꼈죠. 결국 장위안은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접고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중국 기획사에서 의도적으로 장위안에게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도록 시켰던 거예요. 최근 장위안이 등장한 비정상회담이란 프로그램의 인기는 식어갔고 그는 마땅한 다른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에 능숙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려고 했지만 연기력 부족이 드러났고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찾지 못하자 중국으로 돌아가서 재기할 기회를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나쁜 말을 하면서 중국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했던 거죠. 비단 장위안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중국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중국인들에게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극성 팬들은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펼칠 정도로 중국에서 반한 열풍이 불기도 했어요. 한국의 연예 산업에 대해 잘 아는 저로서는 씁쓸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실패를 국가 간의 감정 싸움으로 확대시키는 일부 중국 연예인들의 도를 넘은 철없는 행동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던 중에 더욱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성소아가 갑자기 귀국한 거예요. 그녀는 귀국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국에서 엄청난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심한 마음고생을 했다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펑펑 울었어요. 곧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을 성토하는 성난 댓글들로 도배가 되었죠. 지옥 같은 한국에서 돌아온 중국 연예인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성소아는 성공적으로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성소아가 저를 찾아와서 한국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생각인데 도와달라는 말을 했어요. 언니 도움이 필요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언니도 잘 알잖아. 중국 본토에서 나 꼭 성공하고 싶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성소아가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혼란에 휩싸였어요. 제가 아는 한국 제작사는 합리적이고 성소아도 귀하게 여기며 잘 챙겨주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국으로 가서 성소아가 활동했던 기획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계자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성소아 때문에 저희들도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어요. 먼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저희가 아니라 성소아입니다. 관계자는 성소아를 한국에 데뷔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제 막 얼굴을 알리자마자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려 해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성소아는 아직 20대였는데도 벌써 아이돌 활동을 접고 배우를 하려는 야망을 나타냈죠. 사실 아이돌은 20대 중반이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고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를 잡던지 배우로 전향하는 게 정해진 순서였는데 성소아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당장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고 우겼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니까 무조건 아이돌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성소아는 한국말도 서투르면서 배우로 캐스팅시켜달라고 기획사를 압박했어요. 본인의 발음을 향상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꿈꾸던 배우를 하고 싶다면서 중국으로 도망가는 게 현명한 처사인가요? 중요한 건 자기 관리예요. 연예인은 프로라는 근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성소아는 인기를 얻으니까 게을러지면서 저희들 말은 듣지 않고 멋대로 굴었죠. 아마 배우가 하고 싶다는 것도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핑계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얼마 뒤 성소아는 불성실한 행동으로 중국 연예계에서도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성소아는 중국의 살인적인 드라마 촬영 환경을 체력적으로 힘들어했고 감독에게 크게 혼난 뒤로 촬영 현장에서 툴툴거리며 삐딱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요. 난처한 매니저가 감독님께 겨우 쉬는 시간을 허락받아서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데 제멋대로 촬영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숙소로 돌아가 버렸다더군요.
한국에서 연예인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의 근무 환경을 제공해줬더니 중국에서도 자기를 오냐오냐 해줄 거라고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죠.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난 저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성소화를 만나서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타이르고 싶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인기에 취해 인성까지 변해버린 성소화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옛날에 맑고 순수하고 착하던 성소화가 지금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야비한 인간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돈만 주면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은인 같은 한국에 대해 거침없이 욕을 내뱉는 성소화에게 실망해서 오랜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성소화는 중국 연예계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한국에서 데뷔했던 엑소의 크리스 역시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3년에 처했고 거세 대상이 된 걸 보면 한국을 배신한 연예인들의 말로가 좋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국적을 막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언젠가 그 화를 돌려받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몸에는 엄마에게 받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제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를 확실히 알았기에 한국인들이 가진 배려심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중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한국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는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중국과 한국의 소통 창구가 되어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언젠가 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는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명언도 있잖아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